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원에 있는 이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주제, 좋은 분들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최이배 의원님, 또 최은열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사회자 또 최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총수일거 사익 편취 행위가 너무나 뿌리 깊어서 그것을 특정해서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23조의 2가 2013년 신설되었습니다. 약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15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직후 법 시행 직후 현대와 대한항공 두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두 기업 집단에 대해서 다 시정 조치를 했고 그중에 현대는 소재기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처분이 확정되고 대한항공만 소재기를 해서 그 결과가 지난 9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배경 취지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경영활동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잘못된 사인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한항공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질문은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대상이 된 그런 대한항공의 이러한 행위, 이제 문제됐던 것이 이제 네 가지 대한항공과 그 자회사 두 회사가 벌인 네 가지 사익 편취 행위인데 이 행위를 우리는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그만두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이 양자 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 확정된다면 이것은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당신들은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계속해도 좋다는 허락을 미리 내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잇겠습니다. 먼저 규제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굳이 쓴 이유는 이 법 신설된 것이 2013년인데 약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서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2015년 2월 14일에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했고 그해 7월에 의결해서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과징금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위반 금액이라고 말하는 지원 금액이 작아 보이는 이유는 오로지 법의 본격적 시행일 이후에 나타난 그 중에 4개 행위 중에 한 사건은 약 한 달 반에 걸친 그 부분 거래액만 위반 금액으로 포착해서 그런 것이지 좀 이따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거래 규모를 보면 굉장히 큰 거래입니다. 우리나라 대한항공을 위시한 한진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관계되는 회사들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이 법 시행 직후에 벌어진 첫 번째 케이스라서 금액이 거래 대상 규모가 작아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작은 사건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집단의 경영 한계를 설정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당신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은 규제하면 안 되고 어떤 기준을 넘는 행위만 공정거래에서 규제하라는 한계를 역시 공정위에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자, 96년 말에 우리나라의 부당 지원 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되었는데 널리 알려졌다시피 본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일환으로 구상되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일종으로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 판례에 의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의 부당성, 즉 공정거래 저해성 그 뜻을 대체로 일반적인 공정거래 저해성, 즉 공정 경쟁 저해성, 경제력 집중 우려,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 불공정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 그런 내용으로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 저해성의 내용이 구성되게 되었고 이것은 다른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경제력 집중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경제력 집중이라고 말할 때 뭐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세분된 개념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장 집중, 일반 집중, 소유 집중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데 부당 지원 행위 23조 1항 7호에서 말하는 부당 지원 행위에서 말하는 경제력 집중은 대체로 시장 집중, 공정 경제 저해성에서 말하는 시장 집중 내지는 일반 집중, 대한민국의 경제 시장 구조가 얼마나 고집중화 되었느냐 하는 의미의 시장 집중 내지 일반 집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원 객체가 자연인인 경우에 이제 소위 뭐 2세, 3세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원 받은 경우에도 그럼 그 사람들이 시장 집중에 일반 집중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느냐가 시장에서 플레이어 즉 기업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는 판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당성 입증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 도대체 재벌 2세, 3세가 계열회사에서 지원받은 돈을 갖고 돈에 무슨 머리표가 이름표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돈을 갖고 뭐 무슨 술을 먹었는지 어디에서 해서 투자를 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입증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입증하라고 요구하니까 공정은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관련 사건에서 전부 예외 없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밑에서 보시다시피 안 보이네. 예. 이후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 일가에게 소규모 비상장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이를 통해서 재산과 경영권을 그야말로 일반인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를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법, 세법 등등 다른 규제, 입법 수단을 우리가 거론하고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뭐 맞네야 틀리네 이런 말이 많지만 그나마 작동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인데 공정거래법의 규제가 이런 법리 해석을 통해서 실패하고 나니까 누구나 해도 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치유한다는 특정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공통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웠고 여러 가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입법화돼서 성사된 것이 이 일감 몰아주기 내지 총수일가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를 공정거래법에 입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정거래법 23조의 이를 신설하게 된 것은 특정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입법상의 흠결을 보완하겠다 하는 특정 목적을 갖고 만들어둔 것이 23조의 이입니다.
제가 그 논의 과정,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이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나 속기록이나 굉장히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자세히 읽었습니다. 이 부당한 이익에서 부당성 요건이 추가된 제가 보기에 유일한 이유는 바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견이 없다. 치유해야 되는 특정 목적에 대해서 다 공감한다. 다만 그것이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수직적인 거래가 우리 경쟁법상으로 효율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정상적인 내부 거래까지 금지하는 그런 부작용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견이 있었고 그 유일한 이견을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것이 이익의 부당성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이익에서 부당한이라는 것은 입법 취지를 일단 말씀드리면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내부 거래까지 저해해서는 안 되겠다. 딱 이 이유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장에 넣을까 5장에 넣을까 하다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까지 있으니 이것을 5장에 넣되 그럼 5장에 넣으면 5장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는 5장에다 넣으면 예전에 부당 지원 행위에서처럼 그렇게 또 이상한 해석이 될까 봐 일부러 장 제목까지 바꿨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및 특수관계에 내는 부당한 이익 제공이 금지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와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장 제목에 분명히 했습니다. 혹시나 오해될까 봐. 결국 23조 2는 23조 2랑 7호의 부당 지원 행위와 입법 취지 금지 대상 요건 등이 다르고 또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두 제도의 규정 문헌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형성된 법리 판례를 차용 내지 원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득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두 제도의 차이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해석에 반영해야겠다. 이 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도 고등법원 역시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23조 2의 핵심 구절인데 이 부당한 이익의 부당성이라는 것은 우리 법학에서 널리 알려진 것처럼 대표적인 불확정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규제 대상을 말로 딱 잘라서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인 언어를 써서 표현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대법원의 확립된 판시입니다. 고등법원인데 누차 모든 법원이 누차 반복해서 인용하는 대표적인 판시 내용이고요. 법 해석의 요약하면 빨간색입니다. 법 해석의 목표는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기 때문에 요게 표시하는 다른 판시 내용까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법률의 문헌, 법 규정 문헌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문헌의 범위 안에, 문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입법 취지, 목적, 재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목적론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문의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 특히 입법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과가 부당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이 대법원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불공정거래 행위 내지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롯한 부당성이 대표적 요건으로 되어 있는 소위 공정거래법상 4대 지주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르텔 금지,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금지, 불공정거래 금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다 부당성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그 부당성은 다 당의 행위의 가치가 모든 행위가 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경쟁 제한적 효과, 경쟁 촉진 효과, 소비자 후생 저해 효과와 효율성 효과 이런 것을 비교 형량에서 순 효과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느냐, 그래서 순 효과를 기준으로 해서 부당성을 판단하는 비교 형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지 대상 행위가 대체로 시장 경쟁 내지 거래 질서의 관점에서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금지 대상 행위 외형만을 놓고 보면 과연 이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성 요건을 통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서 분석해서 비교 형량에서 순 효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봐서 금지 대상인지 허용 내지 장려 대상인지를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부당한 이익의 문헌 해석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와 달리 23조의 2의 부당한 해석은 정확한 말씀은 불공정 거래 행위 내지 다른 4대 주제 공정거래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당성과는 단어는 똑같지만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단어는 똑같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23조 1항 각호 1호 내지 4호의 금지 대상 행위 유형을 보면 다른 4대 지주에서 금지 대상 각호의 행위 유형과는 달리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전부 회사법상 선관 의무, 충실 의무, 회사 기회 유용 등 회사법상 금지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각호의 행위 반드시 회사법상 불법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외형을 놓고 규정 내용을 놓고 보면 회사법상 금지되는 이사의 의무 위반 행위 유형을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상 위법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행위 유형들인 것입니다. 입법자들이 그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런 것만. 그러한 불법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조성되고 그 이익이 또 특수관계인, 이 특수관계인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회장님의 뭐 이제 사촌 육촌들이죠. 그 분들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이러한 전제 하에서 우리가 부당성을 판단한다고 하면 저는 그 부당성은 굳이 다른 행위들처럼 가치 중립적인 행위에 나쁜 것인지 궁극적으로 좋은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비교 형량을 하는데 다른 데서는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경제력 집중, 부당성의 의미를 경제력 집중 우려로 해석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경제력 집중의 우려를 비교 형량에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있다. 이것을 복잡한 방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것이 경제력 집중에 기여할 최소한의 우려 내지 경향성만 있다. 이 정도면은 23조 2에서 말하는 부당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3조 2에서 말하는 이익의 부당성, 이것은 경제력 집중 우려라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공정거래 저해성과 구별된다. 구별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당지원액에서 말한 공정거래 저해성이 경제력 집중 우려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서의 경제력 집중 우려는 일반 집중 내지는 경우에 따른 시장 집중이 핵심 개념입니다. 23조 2에서 말하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규제에서 말하는 부당성 내지 경제력 집중 우려는 대한민국 경제를 두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경쟁을 두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경제력 집중 우려는 지배 집중, 해당 집단의 지배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일반 소액 주주까지 모든 주주가 평등하게 가져가느냐, 일부 총수일가에게 집중된 이런 의미의 지배 집중 내지 소유 집중, 그 기업 집단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느냐, 그 지배 집중 내지 소유 집중이 핵심이다. 그래서 두 부당지원 행위와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서의 부당성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경제력 집중 우려는 단어는 똑같지만 그 의미는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다. 자, 체계적 해석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당성은 4대 지주 행위의 요건이지만 3장의 부당성과는 다르다. 자, 3장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이 쭉 모여 있는데 여기서는 대체로 다 사전 규제입니다. 부당하게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4대 지주는 사후 규제로서 비교 형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당성 입증이 필요하고 다 공통해서 부당하게라는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5장, 제3장의 제목을 바꿔서 제5장에 속한 23조 2의 부당성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와 더불어 체계적으로 보면 제3장과 다른 4대 주주의 중간적인 방법으로 입증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유독 다른 전례가 없는 것을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고 전형적인 위반 행위가 노골적 가격 담합과 같은 소위 경성 카르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대단히 현명한,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명한 판시를 확립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의 굳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카르텔도 원래 우리 4대 지주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당성을 아까 비교 형량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특히 경성 카르텔과 같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나쁘다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부당성 입증이 전혀 필요하지도 않고 사실만 인정되면 그것으로 아주 반박도 못, 아무런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처단하고 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부당성 판단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다만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당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방어권, 부당성 요건이 있고 당사자에게 방어권 보장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당하다. 다만 네가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네가 변명할 기회는 주겠다. 이런 의미의 부당성을 배제, 반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골적인 가격 담합 내지는 입찰 담합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경성 카르텔, 노골적인 가격 담합 내지 입찰 담합과 총수일가 사익, 아까 각호의 회사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큰 그런 행위의 해악성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성 카르텔에 대해서 거의 확립된 이 대법원 판시 내용을 이 행위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본다면 사익 편취로 형성되고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총수일가에 귀속된 그 이익은 원칙적으로 지배집중 내지 소유집중의 경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입법 취지를 달성하면서 부당성의 문헌의 한계를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조화로운 해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원칙적인 부당성을 우리가 조각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게 무엇이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이번 판결에서 핵심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착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부당 지원 행위에서도 특별한 사정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부당 지원 행위에서의 부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의 하나로 판례상 기준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지원 금액이 수천만 원 내지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로 대법원에서는 시장 경쟁 저해성 내지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다고 해서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사정을 이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표적인 예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 하나는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와 정도가 대단히 작아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건 최소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아까 말씀 이 부분을 고등법원에서 착각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의 드미니미스 룰은 부당 지원 행위의 드미니미스 룰과 법적 개념적인 기준은 같지만 실제 그 기준이 적용된 부당성을 부정하는 작은 금액의 기준은 부당 지원 행위에서보다, 부당 지원에서의 수천만 원, 수억 원보다 훨씬 작아야 된다. 왜냐?
부당 지원에서는 아까 일반 집중 내지 시장 집중, 대한민국 내지 관련 시장을 전제로 하는 굉장히 큰 모수가 큰 겁니다. 따라서 분자도 커야 일정 비율이 유지되겠죠. 여기서는 지배 집중, 소유 집중이 의미이기 때문에 모수가 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대한항공 뭐 이제 큰 기업 집단이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그 분모는 따라서 분자도 작아야 일정 비율 경제력 집중 우려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이번 부당 지원 행위 사건에서도 보통 그랬지만 특히 이번 사건에서 보면 4개 공정위가 시장 조치한 4개 지원 행위에 대해서 편취 행위에 대해서 고등법원은 행위별로 별개로 지원 금액을 계산해서 이것이 지나치게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력 집중의 의뢰를 어떤 의미로 새기건 뭐 소유 집중, 지배 집중 뭐 그런 말할 것도 없지만 설사 뭐 시장 집중, 일반 집중을 새기더라도 그 지원의 효과, 경제력 집중 효과는 누적적으로 종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한진그룹 안에서 특수관계 원래 총수일가 지분 계산할 때 여러분 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다 합산합니다. 마찬가지라 해야 되는 겁니다. 지원 객체별로, 기업 집단별로, 또 지원의 행위의 동일한 기회별로 다 합산해서 종합적, 누적적으로 살펴지 그것을 100가지 행위를 했다 100가지 하나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면 100가지 행위가 모여서 지배 집중, 소유 집중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를 난데없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지원행위에서의 공정거래자율성을 부정하는 그런 부당지원행위에서 판례상 기준보다 훨씬 작은 금액으로도 공정거래 경제력 집중 우려가 충족된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법리에 바탕해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간단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당성에 대해서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이 부당성은 사익 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라고 정의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문제된 행위 중에 앞부분 2개 행위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는 사익을 편취하고 경제력 집중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이 약 370여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 그 회사의 1년 총 매출액의 0.5%, 당기 순이익의 6% 이런 식의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위에 대해서 면제 금액이 즉 지원 금액이 160만 원. 이 정도 갖고 무슨 뭐 경제력 집중이냐 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본 것은 종합과 말씀 제 추측입니다만은 뭐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부당 지원행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반 집중 내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과 관련된 그런 숫자를 염두에 두고 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나 좀 꼬투리를 좀 잡자면 판결문에 보면 이 정도 금액으로 사익을 편취하고 경제력 집중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사익은 벌써 편취한 거죠. 벌써 편취한 거고 다만 그것이 경제 집중에 우려가 있는 이게 문제된 건데 편취는 이미 한 겁니다. 금액이 작다고 봤을 뿐이지. 자, 그런데 금액이 그럼 정말 작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왜 금액이 작게 계산이 되었느냐면요. 대체로 4가지 문제된 행위가 대체로 2009년경부터 다 시작됐습니다. 총수 일가 3남매가 지분 100%를 가진 이 자회사들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이제 팍팍 밀어주는 이 행위가 2009년경부터 다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발생한 지원 금액은 2009년경부터 시작되면 연평균 뭐 1억 원, 2억 원, 네 번째 행위는 연평균 5억 원, 굉장히 큽니다. 비상장 회사에 저 정도 현금이 갔다고 치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저 100% 개인 소유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법 시행 이후 2015년 2월 14일 그 이후 거래 부분만 고려하니까 위반 기간이 첫 번째 행위는 8달,
이 행위는 한 달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이 바로 저 기간 동안에만 계산된 금액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 총수가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2007년 하여튼 그때 죄송합니다. 1996년 말에 입법되었던 것은 우리가 제껴두고 그냥 방치해뒀다고 치고 2013년에 23조 2가 신설돼서 이것이 시행될 것이 예고되었는데도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고서 자, 보십시오. 2014년 8월 13일 날 법 규정이 신설됐고 6개월 후에 시행되기로 했는데 그나마 기존 거래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1년을 더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유예기간 1년 동안 더 해라가 아니라 1년 동안 해소하랍니다. 갑자기 거래 끊으면 기업 활동에 지장이 있으니까 1년 안에 해소하라고 해소 기간을 준 거지 이게 1년은 더 해먹어도 좋다 이렇게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14일 날 시행인데 그로부터 약 한 달 반 조사하고 뭐 본격적으로 조사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그만둔 거죠. 이런 배경이 우리가 당연히 소급 입법은 곤란하지만 죄송합니다. 네. 소급 입법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사건의 경과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이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력 집중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집중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금액이 작은 것이 아니다. 첫째는 작은 금액이라도 부당성, 집중 우려가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실제로 작은 것도 아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누적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 비슷한 기저 효과 내지 누적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아까 제가 소급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컵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빈 컵에 떨어뜨리는 물과 꽉 찬 물이 가득 찬 컵에 떨어뜨리는 물의 효과는 전혀 다르게 그죠? 그것을 우리가 기저 효과라고 합니다. 이미 2009년부터 컵에 물을 가득 채워왔는데 거기에 물 한 방 법 시행 이후 그 작은 100만 원, 700만 그 금액만 만일 본다 하더라도 기저 효과를 감안해. 이것이 이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한항공을 속한 한진그룹 계열사들 전부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반만 100만 원만 지원해주고 700만 원 지원해주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공정거래위원회도 어느 날 갑자기 특수관계인에게 100만 원 지원해준 그런 행위가 있다. 그거 규제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랬던 거죠. 자, 정작 더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네 가지 행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다고 생각돼서 부당성을 부인하고 했는데 네 가지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중심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정상 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제가 대법원의 이제 판시를 길게 써놨지만 이제 파란 부분입니다. 즉 정상 가격이라는 것은 실제 거래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하니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독립한 제3자라면 거래할 독립된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 이것을 정상 가격이라고 부르고 그것과 비교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해라. 이것이 우리의 부당전행위 사건에서 정립된 판례인데 그럼 이 실제 거래 가격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똑같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말해서는. 근데 똑같은 동일 조건의 다른 거래를 찾는 것이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이런 보시는 이런 아이시스 이런 생수를 산다. 이거 홈플러스에서 사든 이마트에서 사든 가격이 심지어 생수도 다르죠, 그죠? 생수도 편의점에서 사는 생수와 이마트에서 사는 생수 가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동일한 조건의
정상 가격을 찾기 어려우면 이 파란색으로 한 것처럼 가장 비슷한 거 찾아서 차이가 있으면 뭐가 다르고 이런 거 다 분석해서 결국은 이것이 비슷한 조건을 분석해서 만들어서 이것이 실제 거래 가격이 상당히 유리한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데,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판례는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정립된 판례입니다. 이것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여기에 동일하게 이 법률을 똑같이 차용해서 적용하는 것은 고등법원이 스스로 그 판결문에서 차이를 인식하고 조화롭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 차이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거다.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제가 2005년부터 2004년부터 2006년 2년간 대법원의 재판연구원을 근무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처리했던 사건이 부당지원행위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그때부터 가장 대법원의 큰 고민은 정상가격 산정을 얼마나 강하게 요구할 것인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강하게 요구하면 해당 거래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거래를 찾는 것은 현실에서 가능성이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 이것을 비슷한 조건으로 해서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것을 정하는 고민이었고,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정도까지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는 온 겁니다, 현재. 자,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이러한 정상가격 산정의 기준 법리가 대부분 지난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우리나라에 지금 부당 내부거래 이런 것이 뭐 말도 못하게 성행할 때, 그때는 뭐 저도 이제 공정거래 근무할 때 그 조사를 많이 했지만 그야말로 속된 말로 물반 고기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노골적인 뭐 이런 편취행위 뭐 지원행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쉬웠어요. 예컨대 시장에서 기업보험 할인 금리 같은 것은 근데 은행연합회 같은 데 보면은 기준금리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것보다 뭐 황당하게 뭐 너무 높거나 낮은 그런 방법으로 뭐 사주고 팔고 할인해주고 돈 꿔주고 뭐 이자 안 받고 꿔주고서 아예 원본다 이런 게 성행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정상가격 찾기가 쉬웠습니다. 그때 성립된 법리입니다. 이게 기준이. 그런데 2000년대 초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이 이게 뭐가 규제 대상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을 증거로 찾아서 규제하는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다 거기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신세계, SK 다 보시듯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부당지원행 사건에서는 대부분 다 집니다. 그 이유는 정상가격 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법리에 따라서 정상가격 산정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기도 어렵거든요.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 가지로 시비 걸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많아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해서 다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익편취 규제에서 문제되는 각호의 문제는 이익은 부당지원행위에 와서는 달리 회사법상 불법적인 터널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지원 주체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대기업 집단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부당지원행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당성 판단 기준 또는 정상가격 산정 기준도 내지는 입증 수준도 부당지원행위의 사건은 그대로 차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문은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유혹을 많이 느끼지만 법문에 앞서서 법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해석을 동원하자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안은 뭐 몇 가지가 있었겠지만 빨간 글씨를 쓴 건 뭐 저 나름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부당지원행위에 경직된 정상가격 법리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앞으로 부당지원행위 사건은 물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도 결정적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도 4가지 행위 중에 1, 3, 4 행위에 대해서는 1, 2, 4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 보시면 이것이 지원 객체에 유리한 거래라는 점을 명시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상가격 산정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것을 입증 못했다 뿐이지 지원 객체에 유리한 거래라는 점은 판결문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면 대한항공 사건은 모기업의 이익을 총수일가, 특수관계인, 개인이 100% 소유한 비상장 회사에 그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내용의 사실관계를 보시면 이걸 도저히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총수일가는요, 이 특수관계인 세 사람은 이렇게 해서 걸어들인 돈 갖고 뭘 했냐면은 그 주식을 2009년경인가 매각해서 수익을 올리는, 원래 투자 금액 대비 500% 안팎의 수익을 올립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바탕으로 대한항공과 그 지주회사 한진칼의 주식을 취득하고 지배집중, 소유집중의 전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23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사례를 대표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상정해서 제정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부당성 요건은 전체 효과를 비교 형량에서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뭐 이렇게 이걸 분석하라, 비교 형량이라는 뜻이 아니라 효율적 경영적 경영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한다, 이런 배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한도 안에서만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봉희 교수님과 뭐 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렇게 본인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겠죠. 하다 보면 그런 비교 형량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 범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full analysis와 limited analysis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야겠다. 그래서 법 시행일 이후로 한정에서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부당성권도 그것이 고려하기로 한 경영 효율성과는 관련 없는 것이다. 정상가격 요건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는 탈법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법원의 노골적 가격 담화 등에서 정립한 판례 기준을 여기에도 도입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서 노골적인 가격 담화과 총수일가 사익 편취 어느 쪽이 더 나쁜가? 둘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처단하기 위해서, 금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법리를 이쪽에 도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얘기지만 법과 특히 판례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행동 지침으로 작용합니다. 만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과거 우리가 부당 지원 행위로 규제하지 못해서 일반화되었던 그런 폐습이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이 판례가 인정하는 그런 행위로 통해서 이제 하겠죠. 이제 여러 가지로 쪼개갖고 하겠죠. 마지막으로 최근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여러 가지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요. 당사자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되고 억울한 내지는 효율성을 해치는 그런 정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좀 관계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너무 이제 좋은 취지지만 너무 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공정거래는 이제 500명, 이제 600명이 이제 가까이 돼 있습니다만 슈퍼맨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제한적인 시간 하면 반드시 품질은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이 나중에 법원 입장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 입장에서는 실제 그렇다는 말씀 아니고, 만일 진짜 노리게 가생해서 어떻게 좀 이런 행위를 막고 싶어도 사실은 법원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정에 패소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번 일과 같은 이런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 품질을 좀 할 수 있는 범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법 집행을 해서 법 규제 품질을 제고해서 결국 정부가 과잉 내지는 잘못된 법 집행을 해서 집행 오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함께 동반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소 길어졌지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